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12년 만에 국빈 방미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국했습니다. 5박 7일 일정에 정상회담, 또 국빈 만찬, 의회 연설 등등 굵직한 일정들이 빼곡합니다. 122명,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하는데 숙제를 한가득 가지고 떠난 윤 대통령,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어떤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올지 주목됩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 귀국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도망가지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모르는 것이 많다. 의혹에는 선을 그었는데 이를 바라보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두 가지 기류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볼 주요 내용들이고요. 월요일 뉴스나이트 정진영 앵커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4월 24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돈봉투 살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하며 국민과 당원에 사과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에 나섰습니다.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은 물론 윤관석, 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기존 시간표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을 1심 선고 2달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사실 여부에 대해서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해 고발된 민주당 우상호, 장경태 의원을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도 서면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수단 내 무력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피 의사를 밝힌 교민 28명이 현지 우리 대사관에 집결하는 등 국내 이송 절차가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급파된 공군 수송기에 이어서 더 많은 인원을 태울 수 있는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도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박 7일 동안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핵심 일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안보 문제와 경제협력, 우크라이나 문제 등 다양한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에서 경찰 간부가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한 시민이 비틀거리며 달리는 차를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신고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재작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파리에서 귀국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국민과 당원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뒤 모르는 사안이 많지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해결하겠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앞서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봉투 의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 이틀 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온 송 전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국민과 당원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신뢰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돈봉투 의혹에 대해선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만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해결하는 데에 앞장서겠다며 언제라도 검찰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고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내 정계 은퇴 요구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가 서울 송파구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같은 한국행 비행기에 동승한 YTN 취재진에게 인천에 오니 감회가 새롭고 가족부터 보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는데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선 탈당한 상태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랑 만나시는데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탈당을 했잖아요. 탈당을 했잖아요. 현재로선 민주당 지도부도 곧바로 송 전 대표와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강하지만 사태 파악을 위해 양측이 접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 귀국에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들고도 국민을 기만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진솔한 반성과 제대로 된 수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돈봉투 전당대회 범죄 의혹의 핵심 당사자를 무력이 없는 청빈 정치인으로 둔갑시키는 뻔뻔함은 8.6 운동권의 단일 대우가 우리 정치를 얼마나 썩고 피폐하게 만들었는지를. 송영길 전 대표 귀국으로 돈봉투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송 전 대표의 추가 입장 표명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출당, 탈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지켜보자면서 신중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수십 명이 연루된 집단 범죄라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으로 한시름 놓으면서도 추가 수습책을 두고 골몰하는 분위기입니다.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출당과 탈당에 대한 당 안팎 요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고 만약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은 이재명 대표는 출당시켜야 된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고 거취 관련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 귀국 결정 뒤 열린 첫 최고위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는데 좀 더 기다리는 게 맞는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민의힘 김연아 전 의원의 공천 뇌물 의혹을 정면 겨냥하며 역공을 펴게 되었습니다. 혹시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수당 내지 탈당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왜 이런 내용이 1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 녹취는 언론에 보도가 안 되는 거죠? 김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매우 저질의 가짜뉴스이자 돈봉투를 직접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돈봉투 의혹이 있다고 몰아붙이고는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뿐 아니라 친명계에서도 검찰 수사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는 위기감 섞인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협조에 적극 응하셔서 이 실체에 정확하게 가능한 한 접근해보는 것이.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를 영웅시한 민주당이 가관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 부정부패 혐의 주인공인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여념이 없어 송 전 대표의 혐의가 별게 아닌 것 같으냐고 되물었습니다. 위장 탈당이 습관화된 민주당에서 송 전 대표의 임시 탈당은 책임을 지는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정의당 역시 민주당이 송 전 대표로 꼬리 자르며 국민에서 일탈했다며 당 존폐의 명운을 걸고 엄정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전수조사, 비상의원총회 등 100가쟁명식 대응 방안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번 일로 당내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검찰은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의 조기 귀국과는 무관하게 기존 시간표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신병 확보가 불발된 핵심 인물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소속한 검찰 소환 조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송 전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과 관계없이 기존 일정대로 수사를 이어갈 거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돈봉투 의혹 사건의 최종 종착지이자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를 수사 대상에 올리기에 앞서 공여자와 수수자를 좁혀나가는 게 우선이란 얘기입니다. 검찰에선 당장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고 해도 얻을 게 없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애초 계획한 시간표대로 수사를 이어갈 거란 뜻인데 검찰로선 신병 확보에 실패한 핵심 인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보강 수사가 급선무입니다. 일단 검찰은 강 회장뿐만 아니라 윤관석, 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 앞서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9명을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강 회장과 공범들의 말맞추기 결과 증거인멸까지 발생했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사실상 공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녹취 파일의 내용이 탄탄한 데다가 관련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며 돈봉투 혐의 입증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강 회장에 대한 2차 신병 확보 시도는 결국 증거인멸 우려를 얼마나 구체화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전후로 강 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스폰서 김모 씨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조만간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송 전 대표는 귀국 당일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현직 의원들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뒤에나 책임 범위를 특정하겠다는 계획이라 검찰 수사가 송 전 대표까지 닿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을 1심 선고 2달 만에 다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사실인지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 권오수 전 회장이 휴일 검찰에서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은 뒤 처음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점 조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권 전 회장과 함께 주가 조작에 가담한 작전 세력도 잇따라 불러 김 여사의 관여 여부를 조사해왔습니다. 주범인 권 전 회장까지 불러 조사한 만큼 조만간 김 여사의 조사 시점과 방식을 결정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 여사는 앞서 서면 진술서를 통해 주가 조작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출석 통보죠. 정확하게 말하면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 이게 제가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권 전 회장의 1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일부 계좌도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2010년 이후 작전 세력과 연을 끊었다던 앞선 해명과 달리 공소시효가 남은 기간에도 동원된 계좌가 있었고 검찰은 김 여사가 관련 거래 내용을 보고받은 통화녹음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만으로 김 여사의 공모 여부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자기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되는 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이를 뒷받침할 관련자 진술이 얼마나 확보됐느냐가 수사의 관건입니다. 앞서 권 전 회장과 작전 세력들은 모두 법정에서 김 여사 연루 의혹을 부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선 본인들의 혐의도 무죄라고 주장했던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1심 판결이 나왔다고 얼마나 태도가 달라졌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전주 손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다만 야권의 특검 논의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사자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결론짓기엔 검찰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해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장경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서면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새 대통령 관저로 결정된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보다
당시 정용 장관의 부인에게 나가 있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하지 않고 오셨겠죠. 그리고 외교부 장관 그 사모님에게 70대가 넘으신 분한테 이 안을 둘러봐야 되니 잠깐 나가 있어달라고 해서 바깥에 정원에 나가 계셨고 그 사이에 그 안을 둘러봤다. 또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때 김 여사가 심장병을 앓는 캄보디아 어린이와 만나 조명을 사용해가며 사진을 찍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우 의원과 장 의원 모두 고발됐는데 경찰은 두 사람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먼저 우상호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선 정 전 장관의 부인이 김 여사 방문 소식을 연락받고 미리 외출해 두 사람은 마주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현장 스튜디오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문가 감정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촬영을 위한 조명은 설치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외신 보도나 전문가 분석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우 의원과 장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무책임한 선전선동이자 가짜뉴스였다며 검찰에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장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자신이 조사해서 확인한 고발인 측 증거는 김 여사 위주로 편집된 영상과 빈방에 불 켜진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면서 의혹을 부인할 제대로 된 증거를 공개하라고 대통령실에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앞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서울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서면 조사에서 술자리 의혹을 알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오는 27일엔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가 고발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2차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실발 속보입니다. 국민 28명 태운 버스, 이 군용기 있는 공항에 진입했다는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이 28명을 태운 버스가 현재 우리 군용기가 기다리고 있는 포트 수단 국제공항에 진입했다라는 대통령실 대변인실 발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수단 내 이 무력 충돌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 28명을 수송하는 그런 작전을 피고 있는 가운데 수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28명을 태운 버스가 현재 우리 군용기가 기다리고 있는 포트 수단 이 국제공항에 진입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좀 더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보도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오늘부터 5박 7일 동안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정상회담과 미의회 연설, 각종 경제 일정까지 이 20가지가 넘는 행사를 숨가쁘게 소화할 예정인데요. 어떤 성과를 얻어낼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하늘색 넥타이와 같은 색 코트를 맞춰 입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군 1호기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박 7일 동안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현지 시각 24일 미국에 도착하는데 본격적인 일정은 다음 날인 25일부터 시작됩니다. 한미 첨단산업 포럼 등의 경제 일정에 이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저녁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한국전쟁 기념비를 함께 찾은 뒤 친교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국 방문 사흘째인 26일 일정은 이번 국빈 방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북핵 안보 문제와 경제협력, 우크라이나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라 공동 기자회견 발표 내용 역시 관심입니다. 다음 날인 27일 미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선 윤 대통령이 영어 연설을 준비 중이고 28일엔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과 투자 상담 등 경제 일정과 함께 하버드대에서 자유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한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으로 이뤄진 정상회담의 답방이 11개월 만에 성사된 것입니다. 특히 올해가 한미 동맹 70주년의 해인 만큼
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새기는 계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의 핵심 열쇠말로 가치동맹, 안보동맹, 기술동맹을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6.25 미군 참전 용사들에게 훈장을 직접 수여하는 가치동맹과 대북 관련 선언이 예상되는 안보동맹에 122명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만큼 기대감이 큰 경제협력 분야의 기술동맹도 이뤄진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해빙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시사하는 등 미국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 속에 이번 방미에서 어떤 선물 보따리를 받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미 정상 간 논의될 핵 확장 억제 논의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공군 1호기에 오르는 모습을 내보내며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70년을 맞았다는 점과 함께 2011년 이후 첫 국빈 방문이라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주목하는 부분은 한미 정상 간 이뤄질 핵 확장 억제 전략 논의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과거 도발과는 차원이 달라진 만큼 일본으로서는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엿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ソウルや東京を守ってくれるのかという心配がやっぱり日本にもあるんですね。ですからそういう日本の心配をアメリカが今回の韓米首脳会談においてどういう形で解消してくれるのかということがやっぱり注目ですし。 일본은 북한이 최근 군사정찰 위성 발사 의지를 밝히자 이에 대비한 파괴 조치 준비 명령을 내리고 오키나와 현에는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弾道ミサイル等に対する破壊措置を命じる可能性があるため、防衛省において沖縄県の地区への PAC3 部隊の展開およびイージス艦の展開など所要の準備を実施することとしました。 특히 일본은 북한이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당일에도 ICBM을 발사했듯이 이번 방미 기간에도 비슷한 도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합의는 앞으로의 미일 간 논의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일본도 회담 결과를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전 인터뷰에서 대일 관계 개선 과정을 언급하면서 100년 전 역사로 인해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인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과 전쟁 당사국 간 다양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90분가량 이어진 인터뷰에서 강제동원 해법을 비롯한 일본에 대한 결정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고 한국의 안보 불안이 너무나 긴급한 사안이라 일본과 협력을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은 지난 100년 동안 수차례 전쟁을 경험하고도 전쟁 당사국끼리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며 100년 전 일어난 일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거나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문제는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고 자신은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불법 침공을 당한 상태고 다양한 범위의 지원이 적절하다면서도 어떻게 무엇을 지원할지는 한국과 전쟁 당사국 간 다양한 직간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외신 인터뷰에서 민간인 공격과 대량 학살 등을 전제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보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으로 읽힙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미에 대해서는 양국 국민이 두 나라의 동맹과 그동안 성과에 대한 역사적인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하도록 하는 기회라고 언급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이 한국 제조업계에 미칠 영향, 미국의 안보 보장에도 커지는 한국 내 핵 보유 요구 등이 한미 관계에 남아있는 마찰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윤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외압에 맞서다 좌천되는 등 강골 검사로 주목받아 대권까지 올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윤 대통령이 공군 1호기에 올라 미국으로 떠난 뒤인 한국 시각 오후 3시쯤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일본 관련 발언에 당황스럽고 참담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십 년간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했고 고통받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역사인식이 어떠한지 생각해보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무조건 안 되고 무릎 꿇으라는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 관계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비롯한 발언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도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에 대한 견해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내용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이성을 되찾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국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유럽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주어를 생략한 채 해당 문장을 사용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문장은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면서 바로 뒤에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보면 상식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 국가 명단에 다시 포함했습니다. 양국 관계 개선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먼저 이 보건 조치를 단행한 건데 일본은 우리보다 절차가 복잡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기까지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복원시켰습니다. 우리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허가 심사 기준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됩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한 지 3년 7개월여 만입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복원 조치를 한 건 관계 개선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다시 해제를 한다고 해서 산업에 변화가 생긴다거나 그러기보다는 말 그대로 상징적으로 일본과 우리의 이제 관계가 좀 더 개선되었다,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조치로 보여집니다. 일본은 지난달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소재 핵심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그간 대일 의존도가 높았던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는 중국과 벨기에 수입 비중을 늘렸는데 품질은 낮고 가격은 비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수출 규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 이런 비용 부담은 줄고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수출액은 연간 27억 달러, 경제 성장률은 0.1%포인트 상승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교역 비중이라든지 수출입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일본과의 교역이 상당히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수출 규제 해제를 계기로 양국 간의 교류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 우리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아직 까다로운 수출 규제에 발목 잡힌 품목이 천여 가지나 됩니다. 경제협력 정상화를 위해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가 필수적이지만 가기 의결 절차 등 시간은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북한이 과거 군 창건일로도 기념했던 김일성 항일 유격 때 빨치산 창설을 앞두고 당초 예상과 달리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던 지난해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주시하며 도발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은 김일성 항일 유격대, 이른바 빨치산 창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2018년 이후부터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다가 90주년이었던 지난해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며 대대적으로 기념했는데 항일 빨치산에서 시작된 군사적 전통이 최근에 국방력 강화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효과를 노린 거란 분석입니다.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5년, 10년 단위에 꺾어지는 해, 정주년이 아닌 만큼 별다른 동향이 포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 각종 매체를 통해 항일 유격대 정신을 강조하며 분위기만 띄우고 있습니다. 정찰 위성이나 미사일 발사 등 우려됐던 도발 역시 아직 없지만 가능성은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만큼 내부 결속과 대외 메시지 등 종합적인 효과를 노린 도발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우리가 미사일과 정찰 위성만 보는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서해 NLL 내려왔던 경비정이 일종의 테스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종의 NLL, MDL 군사분계선 여기서 지금 만일에 군사적 위협이 커지면은 북한으로서는 압박효과가 훨씬 커지거든요. 북한의 도발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한미의 대응 수준도 높아지는 강대강 국면이 계속됐던 만큼 북한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며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발언으로 한중 관계가 껄끄러운 이때 정재호 신임 주중대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 윤 대통령의 신임장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신임장 제출이 밀렸던 70여 개국 대사들이 한꺼번에 모인 탓에 이렇다 할 덕담을 주고받기도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재호 주중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습니다. 신임장 정재호 주중국 대사. 신임장은 외교사절을 파견할 때 국가 원수끼리 주고받는 최종 인준 문서입니다. 정 대사는 베이징에 부임한 뒤 9달 만에야 신임장 정본을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문제 탓에 시 주석 취임 이후 신임장 제정이 가장 늦은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10대 권영세, 11대 김장수 대사와는 각각 20-30분씩 별도의 환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70여 개국 대사들이 한꺼번에 몰려 이렇다 할 덕담을 주고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 검사나 격리 여부부터 시 주석을 만나는 시간, 장소까지 깜깜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타이완 발언을 두고 껄끄러워진 한중 관계가 반영됐다는 말도 들립니다. 정 대사는 우리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불신은 여전합니다. 윤 대통령과 로이터 통신의 인터뷰가 사전 질문을 받아서 답변하는 형식이었던 만큼 충분히 숙고한 발언으로 풀이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이완 관련 공동성명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계속 견제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대구에서 한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술에 취해 운전을 하고 이를 시민의 신고에 붙잡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새벽 4시쯤 경찰차가 갓길에 선 승용차 앞을 가로막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다른 경찰차가 주변을 둘러싸더니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운전자는 알고 보니 현직 경찰 간부 A경정이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A경정은 이곳에서 경찰에 적발되기 전까지 무려 1.2k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A경정을 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었습니다. 비틀거리는 차를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시민은 경찰이 올 때까지 A경정의 차를 뒤쫓았고 도착한 경찰관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경정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절차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찰관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역시 시민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잇따르는 음주 사망사고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단속하는 경찰 조직의 기강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운전자가 재판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고 또 뺑소니도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자 재판부가 직접 검증에 나선 겁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10살 이모군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SUV 차량을 몰던 30대 남성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뒤 그대로 20여 미터를 더 운전해 자택 차고에 차를 댄 뒤에야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 A씨를 구속 기소했지만 A씨는 법정에서 사람이 아닌 과속 방지턱을 밟은 줄 알았고 주차한 뒤 곧바로 사고 장소로 돌아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현장을 직접 검증하기로 하고 검찰과 A씨 측 변호인, 피해자 측 변호사와 함께 사고 현장에 모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요청대로 과속 방지턱을 가장 주의 깊게 확인했는데 A씨 측 변호인은 직접 현장을 보자 생각보다 턱이 낮다며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블랙박스도 함께 확인했는데 이군을 친 A씨가 하고 놀라며 차고 앞에서 차를 세우는 장면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주차한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는데 5초가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증을 마친 재판부는 과속 방지턱의 높이가 도로와 크게 차이나지는 않는다며 방지턱으로 착각할 정도인지 확인했지만 평가는 나중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사고 직후 바로 차에서 내렸으면 좋았겠지만 먼 거리에 주차하지는 않았다면서 뺑소니 여부도 어떻게 평가할지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법정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을 경매로 사들일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매 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이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방침에 이어 후속 조치를 내놓은 건데요.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을 보존해 주는 게 우선이라는 야당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입자가 먼저 경매 낙찰가로 살던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포함한 전세 사기 대책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한 국민의힘과 정부가 하루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별법 추진을 발표하면서 관련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한 겁니다. 피해 주택을 경매로 사들일 경우 주택 가격의 1에서 3%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주택 취득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역시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 면제해주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만 취득세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란 점에서 일정 기간만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피해구제 특별법과는 별개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정이 발의할 특별법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 주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지만 국회 본회의가 이번 주 예정된 상황에서 함께 법안을 처리할 야당과 온도차를 낮추는 게 관건입니다. 민주당은 피해 세입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후에 집주인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난 이재명 대표도 국가가 피해 보상 예산에는 인색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압박했습니다. 소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피해 보상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정부가 좀 더 과감한 전향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하지만 재원과 형평성 문제로 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정부 여당 입장도 완고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빠르게 전세 사기 대책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공감대를 이룬 여야가 실효적인 대책에 합의해 입법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당정이 LH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 등 종합 대책이 담긴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만났습니다. 일방 통보가 아닌 소통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먼저 나왔습니다. 1차 간담회는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반쪽짜리잖아요. 맞잖아요. 4월 초에 다시 잡아주신다 했는데 안 잡으셨잖아요.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이 특정 세대에만 적용되는 듯 보인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20대 피해자는 더 중하고 80대 피해자는 덜 중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더라. 이러니까 피해자들 간에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분리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인천시가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회적 재난에. 근데 왜 이거를 포괄적으로 이거를 안 하시는지. 피해 채무 탕감을 검토해달라는 인천시 요청에 물론 국가에서는 저리로 해주겠지만 그건 임시 정책이고 정말 탕감할 수 있는 개인위생 등의 원희룡 장관은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돌려줄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는 이게 결국 사기가 돼도 결국 국가가 떠안을 거다라는 그러한 선례를 우리 대한민국이 남길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경기도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개소한 지 3주 정도 됐지만 아직 피해 규모도 집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하거든요. 아직까지 취합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못 됐어요. 그 부분은 저희도 데이터 관리를 해서 추가로 좀 보강을 해놓던지 좀 자료 축적을 해야 되겠네요. 당정은 이르면 이번 주에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담긴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터넷에는 피해자를 탓하는 게시글도 적지 않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제도적 허점과 관리 부실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제목으로 A씨가 직접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졌는데도 왜 이런 사기에 당했느냐는 주변의 시선에도 다시 돌아가면 또 당할 수밖에 없다 생각한다고 장문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관련 기사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피해자 탓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적잖게 보입니다. 대부분 개인 잘못이나 책임인데 정부에 보전해달라고 하는 건 잘못이라는 내용입니다. 떼쓰기라거나 공부를 안 했느냐며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조차 쉽게 피할 수 없는 사기라고 지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사기를 벌인 남 씨의 경우 계약 당시 한 패인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는 전세보증금 2배 이상이라고 말하며 안심시켰습니다. 앞서 게시글을 올린 A씨도 실제 60건 거래가 비슷한 금액에 찍힌 것을 확인했지만 돌이켜보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해당 거래들은 알고 보니 인천 지역 LH 간부가 뇌물을 받고 고가 매입한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신축 오피스텔, 신축 빌라 이런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그 시세라는 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중개업자랑 임대인 측이 그러니까 서로 이제 피해자들은 당한 사람이 바보라는 잘못된 시선에 두 번 울게 된다고 호소합니다. 당국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개인 노력만으로 피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꾼들이 있었던 거고 책임과 관련해서 정부가 저는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재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분들에게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 적극적인 긴급주거, 나아가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시민대책위는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적어도 최우선 변제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등 긴급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5박 7일 일정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출국했습니다.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라서 그런지 뭐 행사가 20가지가 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정 굉장히 촘촘하죠. 네. 25일에는요 한국 전쟁 기념비를 방문을 하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 초청으로 환영 만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친교의 시간을 갖게 돼 있고요. 26일을 주목해라 이렇게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날이죠. 네, 백악관 공식 환영식이 있고요.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공동 기자회견이 있고요. 국빈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7일은 미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국빈 오찬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28일에는 하버드대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등 20여 개의 아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네, 이 일정을 다 소화하고 대통령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한미동맹 올해가 70주년이잖아요. 이 의미를 살린 국빈 방문인 만큼 미국도 상당히 그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성과물을 들고 오느냐 이 부분이겠죠. 그렇죠. 예. 뭐 대통령실에서 뭐 가치 동맹, 안보 동맹, 기술 동맹 이걸 키워드로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가치 동맹, 안보 동맹은 뭐 기존에도 맺어져 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좀 더 강화가 되는 뭐 신냉전 체제를 중심으로 강화가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강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더 이익을 가져가고 누가 더 비용을 지불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양국 다 안보 동맹의 필요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뭐 그것에서 우리나라가 더 많은 필요성을 가지니까 우리가 뭘 양보해가지고 그것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측면을 국민들이 선뜻 동의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좋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외교는 51%를 가지고 49%를 내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너무 많은 걸 원하지도 않지만 국민들이 볼 때 우리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을 얻어왔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것들을 가져와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이제 안보 동맹과 관련해서 북핵 문제 대응에서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 수위의 합의문을 내놓느냐,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을 내놓느냐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겠죠.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요, 북한이 남한을 기본적으로 핵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은 미국도 핵으로 북한을 공격한다. 이러한 내용이 문서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의 입장은 뭐냐면 확장 억제 강화가 가장 중요한 이번 방미의 외교적인 성과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거의 미국 본토급의 핵 우산 강화가 이번 방미 성과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한국형 핵 공유가 장관급 상설 협의체를 통해서 구체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의 핵 안전 보장이 정말 확실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 그동안은 단계별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왔어요. 처음에는 전술핵 배치, 그래서 핵 우산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해주겠다라고 했다가 재래식 군사력을 압도적으로 해가지고 북한의 핵 위협을 우리가 대량 보복을 하겠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 단계는 미사일 방어체계 있잖아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우리가 상공에서 아니면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적어도 해서 다 요격하겠다. MD 체제를 예. 말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비핵 첨단 무기를 통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방어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핵에는 핵으로 맞대응을 하겠다. 이것이 이번에 외교적인 공동 선언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약 들어가게 되면은 핵에는 핵으로 보복 대응한다. 이건 처음 명기가 된다는 처음 명기가 거죠.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이 그냥 대통령실에서는 가장 큰 외교적인 성과가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예, 본토급의 핵 우산 강화. 네. 이게 명문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고 된다고 했을 때 의미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기본적으로 본토급의 핵 보복, 뭐 그것이 된다면 뭐 억지력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뭐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의미도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이게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된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핵 공격을 당할 때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 미군도 있고 소위 말하는 인계철선에 해당하는 것이죠.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좀 감성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감성적인 측면이. 근데 이 감성적인 측면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나머지 경제 실리나 실리적인 것들을 다 내준다. 그러면 그게 또 나중에 국민들이 차분히 생각할 때는 또 비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해가지고 이거 뭐 대단한 거야 막 박수치고 막 호들갑 떨고 이러면요. 나중에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다 내주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차분하게 얻을 것을 얻어오겠다라는 걸 차분하게 좀 얘기하고 또 차분하게 얻어다가 정말 그 성과로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묵직하고 믿음직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성적인 측면으로 좀 폄하하는 듯한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한 비판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냉철한 그런 매의 눈으로 우리나라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익을 최고도로 높이는 그러한 대통령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칫 잘못하면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북한의 핵무기는 점점 더 고도화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불안감은 되게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한국식 핵 공유가 문서화된다라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좀 큰 의미가 있다. 이것을 그냥 감성적인 접근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당장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도발을 할 우려도 지금 적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자 대통령 순방하기 전에 외신하고 인터뷰를 이제 자주 하는데요. 이번에도 지난번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고요.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또 했는데, 그렇습니다. 특히 그 90분 정도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관련 결정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더라고요. 오늘 야당의 비판이 모아진 지점을 좀 보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못 받아들인다. 이 발언 때문에 좀 야당 비판이 좀 커져요. 그렇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본은 받아들이고 고통당한 우리 국민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신가? 본인이 고통을 안 당했기 때문에? 저는 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고통을 당한 우리 국민이 있고 그들의 아픔이 가시지 않았다면 우리 대통령은요, 우리 국민의 고통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대변해서 일본하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물론 그거를 뭐 전부처럼 생각하고 다른 이익을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한 자리에 분명히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이익도 고려하고 이런 거를 하시란 얘기죠. 그러면 공감대 속에서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추진해야 되고 그러면 이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고통이 있는 분들에겐 내가 먼저 가서 어떤 설득을 하고 어떤 성의를 보여야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양적 크기로만 따지니까 이익이 더 클 것 같아. 뭐 고통은 이 사람들의 고통은 뭐 작을 것 같아. 본인이 판단해서 한쪽 고통은 무시해 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런 태도는 저는 맞지 않다. 지도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함께 얻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대통령은 안보 불안이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일본과 협력을 미룰 수 없다. 이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니까 오늘 여당에서 어떤 그 해명을 내놨냐면요.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요 사이에 이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이라는 주어가 생략되는 건데 야당이 지금 이성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누가 일본 보고 무릎 꿇으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진정성 있게 사과해라, 반성해라라고 했지 무릎 꿇으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고 좀 비판을 하고 싶고 유상범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해명도 했어요. 이거는요 유럽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한 거다. 주어를 생략한 채 해당 문장을 사용해서 비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럽과 어떻게 한일 관계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독일이 나치 전범들을 모아가지고 야스쿠니 신사처럼 그 사람들을 항상 뭐 추모하고 가서 뭐 곡물도 헌납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독일이 옛날 나치 때 점령했던 폴란드 지역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강제징용 없었어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없었어요. 독도는 일본 땅이에요. 야스쿠니 신사 얼마 전에 70명의 강연화 의원들이 또 참배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곡물도 헌납하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비판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럼 잘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미래의 한일 관계를 위해서 대국적인 결단을 했으면 일본도 최소한은 이거에 호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야 그냥 한국은 이해하는 모양이다. 우리가 하고 싶은 내용 계속 얘기를 하자. 외교청서 방위백서에다가 독도는 고유한 일본 영토라고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일본 대사 초치해가지고 항의하는 수준이에요. 미래로 가야 되니까 그냥 참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너무 국민의힘이 억지스러운 변명과 해명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장성철 소장님도 이 국민의힘의 해명에 대해서 오히려 좀 비판을 해주셨는데 자, 우크라이나의 지원 방식 관련한 인터뷰 내용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 한국과 전쟁 당사국과의 관계 고려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번 로이터 통신 인터뷰 때는 그 무기 지원을 사실상 그 시사한 발언으로 이렇게 들렸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수위를 낮췄다고 봐야 될까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좀 약간 정치적으로 좀 약간 뭐 이렇게 메시지를 좀 약간 밴딩하는 좀 이렇게 굽히는 이런 메시지를 내셨는데 잘하셨다고 봅니다. 이 전 메시지가 나온 마당에 그거를 한꺼번에 뭐 취소한다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좀 약간 무마하는 메시지가 중간에 필요했다고 생각하니까 뭐 잘하셨다고 보는데요. 근데 아쉬운 거는 애시당초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건 지난 일이니까 차치하고 그러면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좀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감안하고 이게 파급 효과가 얼마나 미칠지 누구에게 미칠지 누구에게 미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입장은 무엇일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막 드러내고 하는 것과 드러내지 않고도 하는 것 무엇이 현명한지 그리고 드러내고 해야 될 시점이 왔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시점을 우리 국민과 함께 공유할 필요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앞으로 외교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발언 이후에 지금 중국, 러시아 굉장히 그 비판 성명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온 상황인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정식 의제로 다뤄질까요? 다루어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위 조절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 동맹 중요해요. 가치 동맹 중요합니다. 군사, 외교적인, 안보적인 협력 중요합니다. 미국의 핵 우산, 문서로 확약받는 거 중요해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를 너무 자극 안 하는 것도 중요한 외교적인 성과라고 좀 봐요.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서 또한 서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위해서 선도적인 국가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 대통령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다고 너무 자극적으로 아니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 부분만은 넘지 마. 이건 선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강하게 미국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통 큰 결단과 대국적인 결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익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이뤄내기를 전 바라고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너무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외교적인 협상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함께 동행한다고 합니다. 네. 122명이 간다고 하는데 그렇죠. 가장 실리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경제 분야 경제죠. 성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걸 들고 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냉전 체제가 강화된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었을 때부터 우리는 그걸 사실을 준비를 했어야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예요, 준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극 체제에서 양극 체제로 가면 양극 체제의 경쟁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면 양극 체제의 경쟁이 심해진다는 건 뭐예요? 양극을 향해서 집중도가 강화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쪽을 선택한다면 그쪽으로 우리는 점점 더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준비라는 거예요. 헤어질 준비,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그렇죠. 된다. 미리미리 지금부터 자극할 게 아니라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양극 체제로 더 이게 공고화될 때 그럼 우리는 한쪽 극과 협조를 하면서 경제나 이 모든 것들을 영위할 수 있느냐, 후퇴하거나 우리에게 피해는 없겠느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이 양극 체제로 갈 때 한쪽과 우리가 협력을 강화하면서 잃는 부분을 그러면 협력하는 쪽에서 우리에게 좀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제시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이 정도를 양보하는 거다. 이 정도 피해를 감수하고 여기에 협조하는 거다. 이런 것까지도 다 설득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피해를, 그러니까 멀어지는 쪽에서 오는 피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헤어지려고 하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성철 소장님은 네,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외교 안보적인 그러한 군사 협력 동맹이 이번 방미의 가장 중요한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 경제인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1호 영업사원인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밝힌 게 반도체나 IRA가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한미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번에 논의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경제 분야에서는 뭘 들고 올 수 있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한국 차는 제외가 됐잖아요. 근데 하지만 여러 가지 세부적인 요건을 잘 합의를 하면 한국 차가 혜택을 보는 방법이 있고 또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핵심 영업 기밀을 유출할 수도 있다. 제출해야 된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이번에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경제적인 외교 성과로 이끌어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성과 그리고 안보에서의 성과 어떤 것들을 들고 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주말 밤에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기자회견을 했던 송영길 전 대표,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이런 의사와 함께 가급적 빨리 귀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오후 한국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입국 당시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신뢰를 되찾으러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네.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도망가지 않는다.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모르는 상황이 많아서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혹에는 조금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람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저한테 중요하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빨리 하겠죠. 그러면 이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알려지고 상당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파악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저는 제 개인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저한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라면 저는 그거 먼저 파악해 봤을 것 같아요. 근데 돌아오셔가지고 모르는 게 많아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전 좀 약간 한가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저 말씀에 다 들을 때는 그런 생각, 저는 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죠. 아유, 뭐 그래도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했고 좀 이렇게 결단력 있는 이야기도 좀 했네 이랬지만 좀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하나 이것들이 곱씹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그래? 그러면 저 얘기를 왜 이제 하지? 그러면은 그동안은 저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그 파악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 몰랐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용이 나쁘진 않았으나 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는 조금 한가한 말씀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어차피 지금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자, 프랑스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보다 내가 왔으니까 나를 소환해서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도 수사에 어떤 시간표가 있을 테고요. 그렇죠? 절차가 있어야 소환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는 수사의 최종 종착지지 중간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을 다 확보를 하고 진술까지 다 확보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될 것이지 중간 단계에서 송영길 대표를 급하게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찰도 밝혔죠. 우리 스케줄대로 일단 이 사건은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바로 소환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송영길 대표의 처신에 대해서 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책임하다, 비겁해 보인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왜 무책임해 보이냐면요. 죄송해요. 상황 파악할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이것이 프랑스에서의 기자회견과 오늘 인천공항에서의 기자회견의 주요 요지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 저 돈봉투 몰라요. 이거거든요. 돈봉투 모르는데 뭘 책임져요? 어떻게 뭘. 그냥 나는 모른다. 그냥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예요. 나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제가 지시도 하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 발언이 좀 모순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책임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겁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대략 압수수색이 윤재관 의원과 이성만 의원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대략 2주가 지났단 말이에요. 자중기구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 탈당해라, 제명해라, 아니면 프랑스 가가지고 우리가 압송을 하자 이러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기자회견하고 2주 만에 귀국한 거거든요. 이것은 비겁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영길 대표가 말로만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나 민주당 탈당했어요. 그걸 갖고 나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다한 거야. 법률적 책임은 난 돈봉투 사건 모르기 때문에 난 질 게 없어. 이걸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책임 있는 전 대표로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두 분이 송영길 전 대표 행보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셨지만 역시 송영길 큰 그릇이다, 물욕이 없다, 이런 당내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를 엄호하는 발언들이 좀 나왔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상반된 평가도 나왔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이상민 의원 발언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역시 큰 그릇답게 딱 자기의 책임이다. 나는 탈당한다. 내가 검찰 조사를 받을 테니까 내 주의 건들지 마라.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잘했다고 봐요. 돈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전했고 그 돈은 어떻게 모아졌는지
뭐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밝혀졌습니다. 탈당했기 때문에 한숨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건 꼬리 자르기 아닙니까? 이거는 뭐 탈당했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로 그대로 남아있는 건 변함이 없죠. 네. 박지원 전 원장의 얘기는 탈당도 한다고 했고, 그리고 나부터 소환해라 얘기했는데 뭐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하냐 이런 평가인데요. 야당에서는 독립투사나 이런 비판도 나왔어요. 자, 민주당 내에 이런 엄호하는 분위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공인임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죠. 왜냐하면 저도 여기 방송 나와서 평론할 일이 없으면요. 송영길 선배고 잘 아는 분이죠. 예. 그리고 또 전화 드려서 뭐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별일 없어요. 뭐 힘내세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근데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공인으로서. 네. 그러면 국민의 시각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에게 설득이 될 수 있게. 예? 그렇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게, 납득이 될 수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단순한 뭐 송영길 대표의 탈당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 뭐냐? 송영길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 제도가 훼손된 겁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훼손된 거예요. 그러면 그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다 같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을 어떻게 질지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해야 돼요. 송영길 대표도 단순히 법적인 책임만 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훼손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어떻게 하면 복원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본인이 나서가지고 진상 파악도 해보고 뭐 아니면 아니라든가라는 걸 국민 앞에 좀 더 강하게 진짜 아니면 당당하고 강하게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이게 내가 말한 이런 이야기, 이 사람들이 나에게 설명한 걸 내가 믿는 이런 모습이 나중에 다른 결과로 나오면 내가 어떤 책임을 지겠다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거나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모습,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치유하는 모습,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저는요 뭐 그냥 서로 잘 봐주기, 팔을 안으로 굽는 모습, 이것뿐이 아니다.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는. 네. 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다. 뭐 장성철 소장께서 좀 전에 얘기한 표현을 빌자면 좀 비겁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개인 친분으로서의 어떤 위로나 안타까움의 말과 공인의 말은 좀 구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반면 이상민 의원처럼 송 전 대표가 탈당을 해도 여전히 민주당의 문제로 남아있다. 이거는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민주당 내에서 상당수 나오는 것 같거든요. 당연히 해야죠. 이재명 대표가 아직 지도부는 이거 진상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좀 입장을 선회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이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송영길 대표 지금 만날 필요도 없다, 생각도 없다 이런 식으로 부인하고 있잖아요. 진상조사나 어떤 제대로 된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이 터진 지 2주가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녹취록을 통해서 육성이 나온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이성만 의원에 대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이냐. 그거를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도부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큰 그릇이다, 뭐 잘하냐, 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이고, 덕담이나 위로는요 그냥 사적으로 하세요.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만나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특히 김민석 의원을 비판하고 싶어요. 지금 정책위원장이잖아요. 민주당 지도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슴이 아프다. 돈 뿌려가지고 가슴이 아픈가? 돈 뿌린 것이 들켜가지고 가슴이 아픈 것인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고, 무력이 적은 사람임을 내가 보증한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뭐 무력이 있느냐,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느냐 이거를 비판한 건 아니잖아요.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의 꽃인 전당대회 선거를 훼손한 거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질타하고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민석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2009년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추징금을 받았거든요. 그 추징금 2억 아직도 내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송영길 당대표를 보증을 하고 책임을 지면서 옹호를 할 생각을 합니까? 이건 정말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아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녹취록에 직접 목소리가 등장하는 두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네. 아직 뭐 여기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이런 입장을 좀 견지하는 것 같은데 오늘 박지원 전 원장도 만약에 이 두 의원이 탈당을 안 하면 이재명 대표가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뭐 본인들이 억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억울할 수 그렇죠. 있지만 대를 위해서 본인들이 기꺼이 그 희생을 받아들여야 억울하다면 하다면 그 희생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공인다운 모습이다. 그리고 정치인다운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금 다 방어권을 위해서 본인들이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상황 파악이 최대한 될 때까지 말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당당하다면 전체적인 게 파악이 안 돼도 지금 얘기 왜 못합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당당하지 않은 게 있으니까 전체를 다 파악해야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 국민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이라도요, 지금 나온 부분만이라도 당당하게 해명을 하셔야 돼요.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나온 이야기는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얘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의 의혹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나는 정말 떳떳하고 그리고 이런 떳떳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닌 게 밝혀지면 나는 정계 은퇴한다. 정치 안 한다. 국민의 앞에서 뭐 108배를 하겠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요. 송영길 전 대표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는 범죄 엑스포다. 이쯤 되면 송영길은 선녀다. 보고 배워라.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끌고 왔는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돈 봉투 문제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 체제에서 이렇게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성을 계속 좀 강조하는 이런 분위기가 읽혀요. 뭐든지 뭐 이재명 당대표랑 연관을 시켜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내년 총선 그다음에 대선 때까지도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재명 당대표의 범죄 혐의는 저는 만물상 수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범죄 엑스포라고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큰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재판을 받고 있고 기소당한 사람이 그것도 어떤 뭐 당내 민주화 아니면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혐의를 받아가지고 검찰로부터 탄압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야당 지도자, 당대표로 있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당대표는 정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핸디캡이 너무나 많다. 정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랑 송영길 전 대표랑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런 돈봉투 사건에 뭐 이재명 당대표가 조금이라도 뭔가 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미지를 주려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다. 이재명 당대표가 잘못한 거는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작년에 정철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변호사가 자, 이정근 이 사건이 정말 더 많이 확산이 되면 이정근이 구속이 되면 민주당엔 피바람이 불 거야. 이런 심각성을 민주당은 몰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정철승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쭉 상황을 파악을 해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이미 당시에 파악을 했었어요. 그렇죠. 조치권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그냥 뭉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검찰의 국면 전환용 수사야라고 정치적인 공격선으로 이걸 다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정치적인 판단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뭐 두 분을 연관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돈 봉투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묵묵부답 답을 안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요. 그러다가 오늘 국민의힘 한 전직 의원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식당에서 탈당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후보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자체 조사해야 된다는 주장이 여전하고 지도부 총사퇴 주장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내 일각에서는 자체 조사. 네. 자, 윤관석, 이성만 의원 어떻게 처리할 건가? 뭐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거 역질문은 왜 나온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네가 잘못했는데 우리 잘못을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봐요. 예. 그러면은 똑같은 얘기죠. 내가 잘못하고 남의 잘못을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계속 하는 얘기죠.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해 주는 게 아니다. 계속 그 말씀을 드려요. 자, 나의 잘못이 있으면 나의 잘못을 제대로 처리하고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 앞에 더 떳떳한 것이죠.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처리할 부분이 있다. 예. 없으면 없다. 조사를 해봤더니 뭐 처리할 부분이 없더라. 뭐 검찰 수사나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든지. 그게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두 분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 차원에서 조사해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뭐 질문이나 국민적 의혹이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으니 뭐 두 분은 뭐 결과적으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좀 탈당을 해주시면 좋겠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 좋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국민의힘은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언론에 이렇게 나가지 않는 것이 검찰이 피의 사실을 우리 것만 흘리고 저쪽 거는 시간 끌기만 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국민을 위해서는 동등하게 잘못된 건 동등하게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쪽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그리고 국민들의 권한만 뺏어서 행사하겠다. 국민 위해서 향유하겠다. 이거는 저는 국민들이 너무 불쌍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공천 뇌물 의혹이 불거졌고요. 당사자인 김연아 전 의원은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하고 검찰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좀 궁금한데 들으신 얘기 있으신지. 결국에는 뭐 이러한 전형적인 업무 처리가 있죠. 좀 윤리위가 구성이 되면은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니 예. 이러한 의혹의 당사자를 불러서 소명을 듣고 또한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 나온 것들이 있으니 그것들의 재반적인 상황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관련 시의원들이 있잖아요. 예. 공천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불러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실관계부터 좀 파악을 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런 다음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김연아 의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계 수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전직 당대표 사건과 뭐 지금 의원도 아닌 당협위원장의 사건을 같이 이재명 당대표가 같은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인다. 저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큰 정치인이 못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비판을 하고 싶고, 김연아 전 당협위원장,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짜뉴스라고 했고 언론중재 제소도 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겠다고 여러 가지 소송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김연아 의원은 방송 패널로서 활동해서도 안 되고요. 정치를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방송 패널 나와서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공천 뇌물을 받았다? 이것은 내로남불을 넘어서 이것은 패널로서의 자격도 없는 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또한 지방선거 공천을 하기 위해서 당협위원장이 돈을 받았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정치를 해서도 안 된다. 예. 근데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네. 좀 사실관계가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게 선행돼야 되고 그러나 근데요. 사실이라면 이거는 좀 큰 문제일 수밖에 네. 없는데요. 근데요, 저는 우리 장성철 소장 말도요, 좀 약간 이중잣대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의혹이 있고 고발이 되고 조사가 되고 그러면 정치인으로서는요, 제가 볼 때는 그 의혹을 해명을 하고 그 해명이 깔끔하게 되지 않으면 가진 직을 내려놓고 예. 조사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우리
전부 다 공무원들한테도 그걸 요구하잖아요. 저 뭐 국정감사 굉장히 많이 해봤지만 자리 가지고 수사받겠다는 거 저희가 용인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국회 보좌진들도 그거 용인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 자리가 국민이 준 혜택이자 권한이자 권리 뭐죠? 그 누리는 권력이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윤희식 의원의 예전 아버지 그 예. 부동산 의혹에 대처하는 그런 것들이 좀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걸 내려놓고 근데 이제 그게 깔끔하게 털리면 그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제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됐다라는 걸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네. 김상현 평론가가 저보고 이중잣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좀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성만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육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정황과 진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김연아 의원은 언론 보도밖에 없어요, 아직은. 네.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오거나 증언이 나오거나 이러면 저는 뭐 더 강하게 비판을 하겠는데 강하게 또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이 부분을 같은 잣대로 좀 놓고 비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네. 좀 양해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빨리 인정하셨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금요일 최고위원회에 태영호 의원이 안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은 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참석, 내가 못 나올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야당 비판은 업무상 해프닝이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당원들이 선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저는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5만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금요일에 회의에 안 나왔을 때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회의 참석 안 하는 것처럼 반성차 이제 안 나오는 거다 이런 해석이 많았는데 그게 네. 아니었나 봐요. 그러네요.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안 나온 거지 무슨 뭐 당시에 원내대표가 나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나온 거 아니다. 그렇게 항변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저 말에는 뭐가 있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견지해왔던 입장 계속 나는 강조하고 그 입장 계속 고수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김기현 당대표를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네. 엄한 곳에 도움을 구결하지도 않았다. 네. 이 엄한 곳이 정광훈 목사거든요. 정광훈 목사를 만나보라고 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태용호 의원 본인에게 얘기를 했지만 자기는 그렇게 표 구걸하지 않겠다. 내가 뭐 김기현 당대표보다 그런 면에 있어서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러한 역사 인식이 좀 부적절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 지도부로서는요. 자기의 신념과 뭐 고집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지적받았으면은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냥 용기 있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수정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고집을 부린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국민의힘에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리스크를 넘어서 태용호 최고위원의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겠다. 왜냐면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거예요. 뭘로? 김재원 의원은 지금 반성하는 행보 그렇죠. 말 조심하고 있잖아요. 보이고 있는데 여기 반성을 안 한다. 반성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나 할 거야. 라는 자신감을 지금 표출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김기현 당대표로서는 상당히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요. 21일에 지난 전당대회 당시에 전광훈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 설명 자료를 배포했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때 내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를 해서 즉시 거절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어쨌든 김기현 대표와 전광훈 목사를 이제 끌고 와서 태영호 의원이 오늘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또 김기현 대표가 태영호 의원을 공개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좀 반기를 들었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래 보이죠. 근데 저는 그 태영호 의원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는 일단은 북한이 아니고요. 남한이고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직이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자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예요. 갈등을 유발하는 갈등 유발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본인이 하신 말씀들이 국민들을 다 설득할 만한 입증 자료가 있고 입증할 만한 충분한 게 있다면 그걸 내놓으시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갈등만 유발이 되죠. 이게 바로
100% 당원 선거의 폐해예요. 100% 당원들 속에서는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역구도 지금 굉장히 안전지대의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저러는 거거든요. 지역구가 조금만 흔들리면 저렇게 못해요. 중도층 국민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층 민심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당원 100%에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지역구가 굉장히 무풍지대 보수 텃밭이기 때문에 저런 걸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어디서 유발됐느냐? 그 부분은 또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을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처음부터 본인이 저런 해명을 할 거면은요, 김재원 최고 발언이 나왔을 때 그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설명하면서 뭐 나도 이런 거 반성하고 할 테니 김재원 최고도 이거 반성하시오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김재원 최고를 징계를 명확하게 하고 내지는 안 할 거면 왜 안 하는지에 대한 기준, 그리고 재발됐을 때 하겠다는 어떤 기준, 남들이 아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징계를 해나갔다면 저러지 않죠, 태영 의원이. 근데 보면은 고무줄 잣대인 거예요, 누굴 징계하는 것조차도.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세게 나가면 나 징계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의원의 리더십이 정말 예측 불가능한 리더십, 그리고 자기 뭐 이렇게 뒤에서 딜이 가능한 리더십, 고무줄 리더십,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늘 그 변하지 않는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국민의힘 윤리위 구성이 됐고, 그런데 위원장이 지금 코로나에 감염된 상황이라서 아마 이번 주말이나 금요일이나 다음 주 초쯤에 첫 회의가 열릴 것 같다고 합니다. 1호 안건으로 뭐가 올라갈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오늘 라이트 포커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성철 국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단 군벌 간 무력 분쟁으로 현재 체류 중이던 한국인 28명이 무사히 군용기에 탑승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한국으로 안전하게 귀환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 브리핑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수단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8명이 포트 수단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우리 군용기에 탑승 후 이륙하였습니다. 우리 국민 28명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이동, 기다리고 있는 대형 수송기 KC-330에 탑승하여 서울공항으로 직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 28명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잔류를 희망한 한 분을 제외한 수단 체류 우리 국민 전원입니다. 지난 약 10여일간 수단 내 무력 충돌로 지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전명 프라미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아무런 피해 없이 철수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 28명 전원이 안전하게 위험지역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졸이며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프라미스 작전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28명은 4월 23일 일요일 수도 카르툼을 출발, 북동쪽 항구 도시인 포트 수단까지 육로로 이동하였고, 우리 C-130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향하게 됩니다. 경유지인 제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한국행을 희망하시는 26명은 4월 25일 화요일 오후 4시경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당장 귀국을 원하지 않으시는 2명은 제다에 머무르게 됩니다. 한국 도착 후 우리 정부는 이분들의 건강 상태 확인 등 긴급히 필요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라미스 작전 전 과정에서 윤 대통령께서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초기부터 우리 군용기, 청해부대
충무공 이순신함, 특전부대 경호요원의 긴급 파견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도 안보실장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부티와 수단 인근 해역에 공군 및 해군 자산이 사전 전개되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 수행 예정이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국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지휘하였습니다. 한편 프라미스 작전 과정에서 미국, UAE, 사우디 등 우방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바 있는 형제의 나라 UAE의 역할이 컸습니다. 아울러 현지 체류 일본인 수명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수단에서 철수한 우리 국민들이 한국으로 안전하게 귀환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윤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측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는 영상을 튼 뒤 이제와 이를 지킬 수 없다고 하면 당시 대통령 후보가 급하게 공수표를 날린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간호법이 당시 공약집에 포함되진 않았고 직역 간 갈등이 많은 형태의 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라며 공약 여부보다 내용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료 현장에 혼란을 불러와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 현장은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데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업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야기돼 결과적으로는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앙당 윤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주말간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딴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태용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본격 검토할지 주목되는데요. 태용호 최고위원은 논란이 된 일부 발언에 소신대로 이야기했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엄유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17일 황정근 변호사를 신임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전주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윤리위 구성을 마무리 짓고 이르면 이번 주말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당은 윤리위원회의 활동과 의결 내용에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징계 결정 과정은 당은 당규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겁니다. 윤리위 출범에 이목이 쏠리는 건 이딴 설화로 여권에 정치적 부담을 안긴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검토 전망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정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 논란을 일으킨 발언을 반복하다가 지난 4일 공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제주 4.3 유족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또 그 상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를 뭐 알아들습니까? 이런 사과를 당 지도부 입장도 없고 쇼하러 온 거 아니야? 쇼하러 총선 못 나가니까. 퇴 최고위원 역시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였다 등 역사와 관련해 당 입장과 결이 다른 발언을 반복하며 논란을 자초했고 민주당을 JMS에 빗댄 뒤 스스로 윤리위 심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 차례 지도부 회의에 불참하며 자숙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던 퇴 최고위원은 그러나 역사 문제에 소신대로 말했을 뿐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은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고 전당대회 기간 애먼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는데 정광훈 목사가 저를 간첩 같다고 비난했음에도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 제 주변에서 전 목사에게 간첩 발언 자제하게 해달라고 연락 좀 해보라고 한 제안도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또한 전당대회 전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던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본인의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정광훈 목사는 우리 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친 바 없고 영향을 미칠 입장에 있지도 않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당 윤리위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당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한 칼자루를 쥐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윤리위가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할지, 그렇게 되면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정부가 새로 뽑는 교원 수를 4년 뒤에 최대 30% 가까이 줄이기로 했습니다. 학생 수가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줄기 때문이라는데 교사단체와 예비교사들은 현장을 무시한 계획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새로 뽑는 교사 수를 매년 300~400명씩 줄이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4년 뒤인 2027년에는 올해보다 최대 30% 가까이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학력 인구 급감을 고려하여 교원 규모를 조정함과 동시에 디지털 인재 양성, 지역 간 상이한 교육 여건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였고 학생 수 감소는 이미 예상했지만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기울기가 가파른데 교사 신규 채용에도 이런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또 2025년부터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정보 교과 수업을 할 교사와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기초학력 학습 지원을 할 교사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현장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학군지와 신도시에 학생이 몰리고 소규모 학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학급은 무려 4,600여 개가 늘었습니다. 교사가 없어서 면 단위 학교가 사라지고 교육부는 교육 현장을 평균을 앞세워 현장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이미 10년 사이 절반 넘게 줄면서 교대생의 적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규 채용보다 교사 양성 규모가 크다며 10년 넘게 이어온 교대 정원 동결 기조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김포도시철도 노동조합이 현재 서울교통공사 자회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김포도시철도를 직접 운영하라고 김포시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 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 골드라인 직영화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김포 골드라인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김포시가 재정을 투입하고 직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미술관 소장품 가운데 일부가 위작으로 드러나 대구시가 구입 경위 등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구미술관 소장품 중 김진만의 매화 작품이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에서 2차례 모두 위작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위작 논란이 된 또 다른 작품 3점도 1차 감정에서는 진품 판정을 받았지만 2차 감정에서는 위작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위작 구입 경위와 작품 수집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을 특별 감사할 계획입니다.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 환자가 10명 더 확인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처음으로 이 2자릿수 확진자 증가를 기록한 데 대해서 방역당국은 현재 역량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 적극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정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엠폭스 환자가 한꺼번에 10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30명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발표 이후 나흘 만이긴 하지만 한 번에 2자릿수 확진자 발표는 처음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각각 4명씩, 일요일에 2명이 확진됐는데 거주지는 서울이 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3명, 경북 1명입니다. 10명 모두 3주 안에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고 위험에 노출된 적은 있어서 국내 감염으로 파악됩니다. 대부분 통증을 동반한 피부 병변이 있었고 모든 환자가 발진이 있었습니다. 이달 들어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 감염 경로가 제한돼 있어 무차별 확산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누적 확진 30명 가운데 27명이 밀접 접촉 감염, 즉 피부 접촉이나 성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환자 접촉 감염 2건, 의료진이 주사침에 찔려 감염된 것 1건뿐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엠폭스는 제한된 감염 경로로 인해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도 현재 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며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밀접 접촉으로 전파되는 특성 때문에 코로나19나 메르스처럼 전파될 우려는 적다고 강조합니다. 질병의 속성상 통상에 많은 국민에게 만연해 있다라기보다는 위험도가 높은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내에서 좀 제한적으로 전파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신상의 노출 우려 때문에 숨은 환자가 많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진자는 물론 검사를 문의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면서 의심이 되면 주저하지 말고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청소년과 가임기 성인 여성 10명 가운데 9명은 생리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단식이나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잘못된 다이어트가 이 생리통 발생 위험을 더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경할 때 주로 아랫배 통증 등이 동반되는 생리통은 심하면 일상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복통도 엄청 심하고 허리 약간 끊김처럼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약을 진짜 한 3-4시간에 한 번씩 진통제 먹고, 그 20살 때 이제 대학 가기 전에 살을 좀 많이 뺐었는데 그때 한 8kg 정도 감량했었는데 그 뒤로 좀 그 생리 불규칙이랑 생리통이 엄청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적절한 다이어트를 한 경우에는 생리통을 겪을 위험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청소년과 성인 가임기 여성 5,8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90%가 생리통을 호소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단식이나 다이어트 약 복용,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 등을 1년 이내에 1개 이상 했다고 답한 여성은 22%. 이들에서 생리통 발생은 부적절한 체중 조절을 하지 않은 여성과 비교해 경증은 22%, 중증은 53% 높았습니다. 특히 승인되지 않은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은 경우가 생리통 위험이 70% 가까이 높아졌고, 원푸드 다이어트와 단식도 40% 이상 생리통 발생 위험을 높였습니다. 생리통은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근종처럼 자궁 문제로 생길 수 있지만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간 이제 불규칙한 생활 습관, 그리고 시기 이런 것들, 스트레스 이런 거랑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이제 젊은 여성에서 최근에 자궁 내막증이랑 근종 같은 유병률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젊은 여성들의 그 멸경통을 호소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연구 결과가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는 단면 연구인 만큼 앞으로 인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동과 식단 조절 등의 건강한 방식으로 체중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지난달 핵 추진 잠수함을 사들이기로 한 호주가 장거리 타격 능력을 포함해 전면적인 방위력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전 등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호주 정부가 펴낸 국방전략 검토 보고서에는 깊어지는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위기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은 더 이상 유일한 리더가 아니며 두 나라의 경쟁으로 호주의 국익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군사적 야심에 강한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앤서니 엘버리지 호주 총리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30여 년간 이어져온 국방정책을 전면 쇄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We confront the most challenging strategic circumstances since the Second World War, both in our region and indeed around the world. That's why we're investing in our capabilities and we're investing in our relationship. 호주는 미국 등 오커스 동맹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8대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을 바라보는 호주 북부 군사기지와 항구시설을 즉시 개선하고 미사일 능력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This review an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it does provide for a reshaping of the Australian Army, but in a way which gives it a much greater strike capability and a much longer range strike capability.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전 등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국제 정세 속에 각국은 경쟁적으로 군비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재단은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이 2조 2,40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압도적 1위인 미국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뒤를 이었고 한국과 일본도 10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3대 안보문서 개정으로 사실상 재무장을 선언한 일본은 1960년 이후 가장 많은 돈을 썼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을 눈앞에서 지켜본 유럽연합 각국도 군비 지출을 계속 늘릴 방침이어서 힘을 앞세운 안보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봄비가 내립니다.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 매우 반가운 소식인데요. 다만 양이 적어 건조함을 완전히 해결하진 못하겠습니다. 또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아지겠고 한낮에도 14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7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기온이 급변하면서 건강 잃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최고 30mm, 특히 수도권과 강원 북부는 1mm 미만으로 양이 무척 적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9도, 광주 10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3도, 광주 13도, 대구 12도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예년 기온을 밑돌겠고 이후 다시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